자, 연속 확률 분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전 시간에 이상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거 잠깐만 다시 복습을 하고 갈게요.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던 건데, 확률 분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정의한 그 x라는 어떤 하나의 변수가 어떤 확률 값에 대응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그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변수가 뭔가 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좀 흩어져 있는, 뭔가 좀 유한계거나 카운팅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그 변수를 확률 변수이긴 확률 변수인데 좀 떨어져 있는 확률 변수다라고 해서 이상 확률 변수라는 그 명칭을 붙였었고요. 그다음 이상 확률 변수가 이제 갖고 있는 확률 분포를 이제 이상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의 각각의 확률을 우리가 일반화시켜가지고 식으로 적은 것을 확률 질량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표를 그려서 나타내죠. 왜냐면은 각각 하나의 케이스마다 하나하나의 확률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을 정리하는 데에는 표를 그리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를 그려서 이상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해서 좀 나타내는 걸 우리가 많이 선호를 했었죠. 그리고 뭐 그때 뭐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할 때 했었던 작업이 뭐였습니까? 일단 평균 구하는 것은 각각의 자료들의 값과 그다음 그 자료들이 발생할 확률을 곱하고 그들을 싹 다 더한 것이 평균이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요, 재평 평제로 계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죠. 원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서 편차의 제곱에다가 싹 다 확률을 곱한 걸 그들끼리 더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보다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즉 재평 평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그것의 제곱근이니까 루트만 취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는 항상 무슨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x 더하기 b라는 형태의 꼴에서 확률 분포는 그 어떤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갖고 있는가, 그 확률 변수는. 자, 그때도 어떻게 이야기했었죠? 일단 이 x랑 이 ax 더하기 b, 얘는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조사를 했었는데, 이 ax 더하기 b는 이 x에 비해서 a대만큼, 그 다음에 b만큼 더해지는,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게 이제 평균이었고, 기대값이라고 불리는. 분산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ax 더하기 b의 분산은 기존의 분산의 a제곱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표준 편차는 당연히 거기다가 루트를 취해주는 거니까 절대값 a배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상 확률 분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이항 분포를 따르는 아이가 가지는 어떤 좀 되게 좋은 메리트들이 있었죠.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가 매우 쉬웠다라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항 분포를 따르는 녀석이라면 굳이 아까와 같은 거 번거로운 계산을 통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 근데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뭐였지? 일단 독립시행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었죠. 두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했었어. 그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라지 x라고 확률 변수로 취했을 때, 그때 그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n번의 독립시행이고 그 사건이 발생한 확률이 p라고 할 때 우리는 b, n, p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이런 식으로 물결 표시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곧 있으면 정교분포라는 것을 공부를 할 텐데 그거는 이제 n, 뭐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따른다는 표현을 쓸 때 물결 표시를 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것은 정말 쉬웠어요. 이 x는 뭐였죠? np였고요. 그다음 vx는 뭐였습니까? 거기다 q를 하나 곱해주시면 되는데 q는 1-p에 해당했었죠. 그리고 뭐 시그마 x는 당연히 거기다 루트만 취해주면 됐었고,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크게 두 파트로 쪼개진다고. 그 이상 확률 분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하기도 했고요. 그것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항 분포에 집중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이상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막 확률의 값을 막 계산을 해서 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거기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고, 그다음 이항 분포에서는 또 이항 분포 나름대로 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요, 약간 좀 비대칭적입니다. 얘네들의 그 포커스가 좀 이렇게 집중도가 약간 비대칭적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같은 레파토리로 흘러가긴 합니다.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 그때 이제 살짝 스포했었던 게 확률 밀도 함수였었죠. 확률 질량 함수에 대응되는 게 확률 밀도 함수였는데 확률 밀도 함수를 바탕으로 확률값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표준 편차를 구한다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정규 분포라는 게 또 이항 분포에 대응되는 또 이산 그 연속 확률 분포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을 분석하면서 뭐 확률값을 구한다든지 뭐 평균이라든지 뭐 표준 편차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 비대칭적이라고 했잖아. 어디에 압도적으로 힘이 실리냐면 정규 분포에 압도적으로 힘이 실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상 확률 분포를 공부를 했었을 때는 여기서부터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확률 질량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야 돼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떤 주어진 상황을 분석해서 확률값을 구하는 것도 가능했고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는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고 확률값을 구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손으로 했다면 여기에선 절대로 우리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그걸 그려라.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니 요구하지 못해요. 우리는 못해. 심지어 출제자도 못해. 그거는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근사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이제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는다. 다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확률값을 구한다든지 평균을 구한다든지 분산을 구한다는 그런 어떤 단순 계산들은 시킬 수는 있어요. 그때 아주 살짝 적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그때 그런 단순 연산들만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비중은 거의 한 10% 이내?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 한 10% 이내로만 차지합니다. 중요도가 그만큼 떨어져요. 나머지 90%는 다 어디에 몰빵되어 있냐면 정규 분포. 그래서 오늘 학습의 컨텐츠의 가장 핵심 포커스는 정규 분포에 꽂혀 있습니다. 뭐 물론 앞부분에 있는 것도 소홀히 하진 않겠지만요. 대충 이런 좀 뭐랄까 개요는 좀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슬슬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시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일단 앞부분에 있는 문단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나 뭐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불량품의 개수나 뭐 아무튼 이렇게 유한계나 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 확률 분포였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버스가 지금부터 10분 사이에 이미 어떤 순간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이 돼. 버스의 배차 시간이 늘 10분으로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렇게 완벽하게. 자, 그럼 내가 어느 순간 이미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을 때 내가 버스를 탈 확률은 어느 순간에서나 사실 다 균일하게 존재하잖아. 그치? 내가 1분 뒤에 버스를 탈 수도 있고 2분 뒤에 탈 수도 있고 3분 뒤에 탈 수도 있고 이건 전부 다 똑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죠. 그쵸? 아무튼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균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방금 전에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1분과 2분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존재합니까? 뭐 1.000000001분도 존재할 수 있고요. 뭐 1.23472389537분도 존재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1과 4분의 3분도 존재할 수도 있고요. 뭐 약간 해리포터 같이 9와 4분의 3 생각나? 네, 그런 느낌.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1분과 2분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합니다. 그 실수들 각각에 대해서도 전부 다 균일하게 버스가 도착할 거라고 기대가 돼요. 무슨 소리예요? 드릴 했나 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연속적이고 실수 전체 값들이 다 후보가 될 수 있는 그 변수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주로 다루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상황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예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이 자 여기가 이제 1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이제 0부터 뭐 10부터 1까지 쭉 이렇게 눈금이 되어 있는 이 시계에서 내가 그냥 막 바늘을 회전시켜 아무렇게나 쭉 하고 회전시켰을 때 바늘이 어디에 위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률을 논하는 것 이것도 역시 확률 변수가 가지는 것은 0부터 10까지의 모든 실수인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들도 역시 연속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럼 내친님 하면 여기서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바늘을 쭉 돌렸어. 그런데 이 바늘이 정확하게 3에 위치할 확률 얼마일까요? 이 바늘이 정확하게 3에 위치할 확률 모릅니다. 모른다. 다른 분은요? 얘기하세요. 어차피 다 틀릴 거예요. 변사 얼마입니까? 이 바늘이 3을 딱 가리킬 확률. 자, 문씨 몰라요. 유씨 네, 3을 가리킬 확률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좀 확률에 예민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랑 도박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이 3의 바늘이 정확하게 3에 위치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줄게요. 대신 3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나에게 10,000원을 주십시오. 해볼 만한 거래 아니에요? 이 바늘이 정확하게 3을 가리킨다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1억을 주겠습니다. 근데 이 3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내게 10,000원씩 갖고 오세요. 어때요? 게임 참여하실 거예요? 게임 참여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해볼 거야. 야, 1억 선물 노린다고? 10,000원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자, 그럼 왜 여러분들은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게 확률이 너무 낮아서요. 얼마나 낮은데 그게? 많이. 그게 많이가 어느 정도예요? 리미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0에 근접하죠. 왜냐면 후보가 지금 몇 개예요? 무한개예요, 이건. 만약에 바늘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건 3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3보다 조금 위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3보다 조금 아래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정확히 3을 가리킬 확률은요, 그냥 사실상 제로입니다. 제로.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10분 간격의 배차 시간을 갖고 있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5분 뒤에 버스를 타는 거예요. 4분 59초도 아니야. 5분 1초도 아니야. 5.0000001분도 아니야. 그냥 정확하게 딱 5분 내 버스를 탈 확률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0이야. 이거는 그 x값 하나에 대응되는 그 확률은 사실상 0이에요. 그거는 무한분의 1의 꼴이니까. 물론 정확하게 0은 아니겠지만 그냥 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작은 확률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떨 확률을 구해라 라고는 여기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어? 범위로 출제가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바늘이 3과 4 사이를 가리킬 확률은 얼마입니까? 자, 그럼 그때는 게임 참여하실 거예요? 야, 3과 4 사이를 가리키면 내가 너희들한테 1억 줄게. 대신 다른 데를 가리키면 너희들이 나한테 10,000원씩 갖고 와. 그럼 게임 참여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래도 안 해? 야, 이래도 안 한다고? 야, 이걸 왜 안 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죠 당연히. 왜냐면은 3과 4 사이에 바늘이 위치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잖아. 야, 10분의 1의 확률로 1억 주고 10분의 9의 확률로 10,000원 뺏긴다는데 그럼 당연히 그 게임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100만 번이든. 그쵸? 기대값 자체가 차원이 다른데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논할 때는 항상 포인트에서의 확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률을 논할 것이다? 구간에서의 확률을 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이그샘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경리가 8시와 8시 10분 사이에 임의의 시각에 도착하는 버스를 8시부터 기다릴 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x분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x라는 것은 당연히 연속적이죠. 0과 10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을, 정확하게 8시부터 8시 10분 사이에 있는 그 임의의 시간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게 그 x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x는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때 확률 변수 x는 0 이상 10 이하의 모든 값을 가집니다. 이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4분 이상 8분 이하의 확률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역시나 기간에서의 확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분 이상 8분 이하의 확률.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4분부터 8분까지? 그럼 0분부터 10분까지의 확률이 어차피 완전한 확률 1이 될 텐데 그럼 4부터 8까지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0분 중에서 4분부터 8분까지는 총 4분의 간격이야. 4분의 간격만큼이 내가 원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럼 10분의 4. 마치 우리 그 기하학적 확률 계산하듯이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이게 모두 다 균일할 텐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이고 10이라고 한다면 요 전체가
확률이 1이 되어야 할 텐데 근데 그 중에서 4분부터 8분부터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체 1일 때 요 부분은 얼마일까? 그럼 여기가 전체가 10이니까 요 전체 넓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10분의 1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는 4고 여기는 10분의 1이니까 요거는 10분의 4가 되겠구나 라고 아마 머릿속에서 이런 연산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거의 기하학적 확률로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너네들 10분의 4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전체 10분 중에 4분이 내가 원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그림이 그려지진 않았었더라도 이러한 알고리즘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확률 밀도 함수의 생성 원리예요. 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요. 일단 주어진 구간 내의 넓이가 1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어느 지점을 잡아서 넓이를 구하더라도 그게 그 구간 사이의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라면 그럼 그것은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이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이기도 하고요. 이 버스 문제의 확률 밀도 함수이기도 해요. 자, 내가 여기에서 3과 7 사이에 바늘이 위치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우리는 당연히 머릿속으로 전체 확률이 1인데 그러면 여기서 3부터 7까지는 하나, 둘, 셋, 넷 4개 간격이니까 그럼 요거는 10분의 4이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 자체가 애당초 이러한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그려졌을 거라고. 전체가 1인데 그 중에 이 0부터 10까지가 1인데 3부터 7까지는 얼마일까? 아, 그럼 이게 10 중에 4니까 10분의 4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기하학적인 확률, 이 기하학적인 확률 그런 것들이 그려지듯 우리가 그거를 시각화해서 나타낸 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일단 첫 번째, 주어진 구간에서 확률은 언제나 전체 확률이니까 1이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넓이가 그 특정 구간에서의 확률을 지칭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건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의 조건이 더 있긴 한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언제나 양의 범위에 그려져 아니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그럼 음의 범위에 그려져 있냐? 그럼 확률이 음수게?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걸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기로 그리고 정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저 양반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확률 밀도를 구할 수 없는가? 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수 없는가? 내가 이런 단순한 상황에서는 그릴 수가 있는데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각각의 구간들마다의 넓이가 각각의 구간들마다의 확률이 된다는 걸 내가 어찌 장담해?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거나 구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컴퓨터만 가능해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줬을 때 해석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지금처럼 이 예시처럼 줬을 때 그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쯤은 아니면 이런 단순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단순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것쯤은 가능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복합적으로 좀 변형된다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 있게 구할 필요는 없다. 그럴 의무는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포인트 한번 볼게요. 바이블 포인트. 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라지 x가 확률 변수가요.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모든 실수값을 가진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를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언제나 양의 범위에만 그려져 있어야 된다.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이 음의 범위가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확률이 0보다 작아질 수가 있잖아. 말도 안 되지. 이게 만약에 0보다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떤 특정 구간을 잡았을 때 확률을 구해보면 그 넓이를 구해보면 그럼 당연히 그 확률 값은 음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는 언제나 어디에 그려져 있어야 되겠어? 0보다 더 위쪽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뭐라고? 내 넓이가 언제나? 그러니까 사실 넓이라기보다는 정적분 값이긴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확률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두 번째,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 즉 전범위요. 전범위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1이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전 범위로 둘러싸인 넓이가 왜 1이어야 돼? 모든 확률. 내 모든 확률은 1이니까. 모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1이니까. 자꾸 1 뻥끗뻥끗 하셔야 돼. 유씨. 자꾸 말씀하세요. 나 계속 이제 지켜보고 말 안 하시면 계속 시킬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fx가 내가 원하는 구간 혹은 원치 않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임의의 구간을 잡아서 그때 내가 정적분 값을 그 넓이를 계산해 봤을 때 그게 그 구간에서의 이 확률 변수 x가 발생할 확률이 되면 그럼 그것은 이제 확률 밀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어요. 이게 확률 밀도함수가 맞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을 못해. 어찌 알아?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구해봐 그걸. 실수가 진짜 무수히 많은데 무수히 많은 실수 가지고 조합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만들어내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다만 만들어져 있을 때 해석하는 건 가능해야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좀 질문을 할게요. 자, 어떤 x의 확률 밀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이거 쉬운 거예요. 자, 이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1이죠? 네, 좋아요. 우리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이 부분의 넓이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쵸? 네, 좋아요. 여기에 C라는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자, C라는 지점에서의 확률, 즉 라지 X가 C가 될 확률은 FC다. 이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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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야, 대단하다.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 얘들아 연속 확률 변수 x는 무수히 많은 값을 갖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의 확률은 사실상 0이다. 그러면 뭐 우리 아까 전에 그렸었던 그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이제 10분의 1로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 0부터 10까지 그 모든 각각의 지점에서 나타날 확률이 그럼 다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뭐 1분의 버스가 올 확률도 10분의 1이고 2분의 버스가 올 확률도 10분의 1이고 3분의 버스가 올 확률도 10분의 1이고 2.0001분도 2.5분도 2.3분도 2.4분도 2.5분도 2와 7분의 1분도 그럼 전체 확률은 그럼 무한인가? 10분의 1을 계속 무한 번더하면? 그럼 저게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했잖아. 확률 밀도 함수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자꾸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랑 이상 확률 분포 사이에 그 뭐랄까 그 관련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야,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애초에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야, 이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이 확률이라면 그냥 그렇게 써놨겠지 여기서. 그렇게 안 써놨잖아. 이건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확률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확률 질량 함수겠지. 확률 질량 함수는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확률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예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주어진 임의의 구간에서의 확률이 그 구간에서의 넓이와 똑같은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예요. 애당초 태생이 달라요. 확률 질량 함수는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확률이 함수값인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의 구간에서의 넓이가 확률이 되는. 야, 그럼 뭐 이 세상 모든 확률 밀도 함수는 다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게 x축, y축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모든 확률 밀도 함수는 다 이렇게 그려. 모든 확률 밀도 함수는 안 그래? 각각의 포인트마다의 확률은 다 0인데? 맞잖아요. 의미가 없잖아. 뭐하러 그려 이런 거. 그쵸? 네,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랑 확률 질량 함수의 애당초 생성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함수값에는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마십시오. 이 함수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의미가 없어.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확률 밀도함수의 함수값은 우리가 논할 가치가 되지 않는다. 오직 뭐만? 어떤 주어진 구간, 특정 구간에서의 넓이만 논하는 게 의미가 있다. 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가지고 이 확률 밀도함수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를 알고 있을 때 확률을 구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자,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너네가 이제 학교 시험에서 내신 시험 볼 때는 뭐 통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별의별 문제를 다 내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확률 밀도함수를 준 상태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작업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다시 확률 밀도함수를 그릴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파, 베타 여기까지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넓이는 1입니다. 자, 내가 P, X가 A서부터 B까지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좀 세련된 표현으로 써보자. 넓이 이런 표현보다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오케이? 이게 당연히 A서부터 B까지의 확률이겠죠? 맞습니까? 뭐 이 정도 다 알고 있죠? 네. 자,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평균 어떻게 구했어요? 각각의 변수의 값과 확률들을 곱한 걸 싹 다 더한 게 그게 평균이었어. 자, 근데 각각의 확률과 그 다음 변수들, 근데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요 자체 함수값은 확률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x의 값과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전부 다 하나 곱한 다음에 그걸 싹 다 누적해서 a서부터 b까지 더한다면 그게 우리가 자료의 값에다가 확률을 곱한 걸 싹 다 누적해서 더했었던 이상확률 분포에서 했었던 작업이랑 똑같이 대응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x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x 뭐 전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전범위에서 이 x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범위에서 모두 싹 다 누적해서 더할 것이다. 무엇을? 자료의 값과 무엇을? 각각의 구간마다의 확률을 하면 이제 이게 평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료의 값과 확률을 곱한 걸 누적해서 다 더한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V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Vx 이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편차가 뭐야? x 빼기 m이 되겠죠?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건 fx 곱하기 dx가 되겠습니다. 좀 계산이 짜증날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건 또 제편 평제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제곱의 평균은 뭐겠습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x제곱 fx dx. 다음 빼기 평균의 제곱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 곱하기 fx dx라는 것을 제곱한 거. 그냥 이상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했었던 작업을 그냥 그대로 적분 스타일로 변형시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거의 물어보진 않을 텐데 모의고사나 뭐 수능에서는 사실상 안 물어봐요. 이런 건 잘 안 물어봐. 나온 지 정말 꽤 됐어. 안 물어.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내신 그 시험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혹시 다룬다면 계산할 수는 있어야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쯤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개념 확장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좀 다뤄봤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뭐 유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 알려져 있다라는 수준에서만 공부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요거까지도 그냥 확실하게 알아는 두세요. 분산까지 요거는 진짜 내가 본 지 정말 오래됐다. 네. 그렇게 해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자, 개념 포크가 한번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kx라고 나와 있대요.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 확률 밀도함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구할 수 있죠. 이 K를 내가 특정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X가 확률 밀도함수가 이 KX라고 해요. KX. 이 KX가 뭐 당연히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거는요? 아니 그럼 확률 밀도함수가 아니었겠죠. 확률 밀도함수는 언제나 양의 범위에서만 그려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0부터 4까지 자릅니다. 여기를 4라고 할까? 자,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 삼각형, 그치? 자,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야? 4야. 여기 길이가 얼마여야 요 안짝에 있는 넓이가 1이 되겠냐?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뭐라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넓이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거니까 혹은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니까 K값을 구할 수 있죠. K값은 얼마? 8분의 1이 됩니다. 8분의 1. K값 구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Y는 8분의 1, X가 확률 밀도함수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내가 여기 주어진 구간의 넓이를 구하려면 원래는 이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8분의 1 x dx를 해줘서 저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좀 도형이 협조적인 케이스잖아. 굳이 이런 적분까지 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냥 여기 있는 이 넓이만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4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넓이는 얼마냐? 4분의 1이 나오나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됐죠? 아니면은 이게 1대 2로 이제 닮음이니까 전체 4분의 1만큼 넓이가 되겠다.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때 굳이 뭐 K값을 구할 필요도 없긴 했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 끝점 음. 끝점이어서 저렇게 가능한 거예요? 끝점이어서 그 정확하게 저 함수값 써가지고 둘이 곱하면 1이잖아요.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4 곱하기 삐리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 원래 함수값 없는데 끝점은 함수값이 없는 게 아니야. 함수값이 있어요. 근데 그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라고 했었던 거야. 함수니까 당연히 함수값은 있죠. 근데 각각의 지점들에서의 함수값이 각각의 지점들에서의 확률이 아니라고 했었던 거야. 근데 애초에 어쨌든 높이를 특정 지을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높이를 특정 지을 수 없이 얘네들이 막 흐물흐물 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구간에서 넓이를 가지고 어떻게 확률을 도네요? 함수값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함수의 그래프도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라는 것뿐이야. 그 주어진 구간에서의 범위의 넓이가 확률이 되는 그러한 함수가 확률 밀도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얘는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늘 보던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가 맞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뭐 이게 없는데 있는 듯 막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단순히 확률이 아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확률이 아니다. 함수값은 뭐에 지칭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약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근데 아, 그게 아니라 너네들이 만약에 진짜 궁금하시면 바로 다음 페이지 확률 밀도함수 탄생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 확률값들, 그러니까 왜 이 함수값 하나하나가 의미는 없고 대신 누적된 것들만 의미가 있는지, 그게 이제 이 글을 읽어보시면 얼추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약속한 것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게 약속한 것이다 라고만 받아들여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에 그렇게 큰 에너지를 쏟을 이유는 없어요. 왜? 다음에 에너지를 잔뜩 몰아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에서의 함수값은 의미가 없다. 존재는 하나 의미가 없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구간에서의 넓이가 그 구간에서의 확률이 되게끔 세팅된 게 그 함수 값들인 거다. 오케이? 한번 읽어봐 나중에. 알겠죠? 정확하게 그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함수 값은 확률이라든지 그런 것들과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다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확률 밀도함수냐면, 이 확률 밀도함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냐면 그냥 이 x의 분포의 밀도로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애초에 태생부터 생각 원리가 그거야. 내가 여기에서 아무런 뭐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확률 밀도함수의 사실 이 각각의 함수값의 의미는 사실 이해 깊이 있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 괜히 또 머리 복잡해지니까 x가 어디에 얼마만큼 분포하는지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라는 것이 어디에 위치할 것이라고 기대되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그게 확률이 아닌 거예요. 확률은 아니고 그냥 이 x가 어디에 몰려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좀 x가 많이 분포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여기서는 좀 적게 분포할 거라고 기대가 된다 라는 정보들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함수값은 그러한 느낌의 뉘앙스만 품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좀 높은 곳은 여기엔 좀 x가 많이 몰려있겠구나. 좀 낮은 곳은 여기엔 좀 x가 적게 몰려있겠구나. 사실 근데 그게 구간에서의 확률을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그 이야기랑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치? 근데 애당초 그렇게 세팅된 i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를 공부할 때는요, 그 앞에 경우에서랑 확률 공부할 때는 이 느낌이 든다. 뭔 소리인지는 다 알겠는데 문제 풀면 더럽게 어렵네. 근데 통계는 혹시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 풀면 풀리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따가 받는 그 프린트도 풀어보시면 연속 확률 분포 내가 문제 풀 수 있을까? 하면서도 문제는 다 풀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도 그냥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냥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 통계에서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내가 나도 통계 쪽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통계학을 공부했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대학교 통계학 4학년에서도 그 얘기 막 깊이 있게 하고 그러더라. 이게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통계학 4학년 전공 수업 들어야지 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여기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진짜 수박 겉핥기 수준도 아니고 수박 구경하기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얕은 정도로만 알려줍니다. 진짜 얕은 정도로. 그냥 그렇다고 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거의 지금까지는 해봤자 한두 개 정도쯤 수준? 좀 기억나는 걸로 따져보면은 우리 원주율 어떻게 구해? 그냥 그 원주에서 지름 나눠보다 보면 그렇게 구해져. 왜 3.14인데? 그냥 계산해보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만 퉁치고 넘어가잖아, 그치? 그다음 9의 건널비가 왜 4파이 r 제곱이야? 그냥 이렇게 띠를 따라서 이렇게 막 그 구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대충 그 정도 넓이 나와. 이러면서 넘어갔잖아, 그치? 9의 부피는 왜 그렇게 돼? 몰라, 우리 사실 그런 거 이유 하나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넘어갔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해봤자 손에 꼽아요. 지금까지는. 극한의 성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극한이 왜 수렴하고 수렴하면 얘네들이 왜 수렴해? 그냥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 이렇게 퉁치고 넘어갔잖아. 근데 이 통계 부분에서는 그게 3개나 나와요. 3개. 이 통계 3단어에서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이만큼 우리가 그냥 얕게 단순 지식을 그냥 맛보기로 알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그냥 학습 목표이기도 하구나 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확률 밀도 함수. 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렇게 정했어 라고 이제 툭 치고 넘어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예제 1번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2ax 더하기 a 라고 되어 있어요. 0과 2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 1차 함수가 0부터 2까지 주어진 구간, 정의된 구간에서의 넓이가 1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셔야 되는 a 값이고요. 그 다음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해줌으로써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치? 네. 그럼 예제 1번도 풀 수 있겠다. 이따가 한번 풀어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옆에 있는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도 한번 봅시다. 자, 함수들이 다 어때요? 다 1차 함수라든지 이런 삼각형 그린다든지 막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결국에는 이게 수투가 아니기 때문에 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게 합니다. 거의 한 80-90% 이상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진짜 드물게 한두 개 정도쯤 x제곱 이런 2차항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는 적분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말 희박하게 2차 이상의 함수가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1차 함수들이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목적 자체가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이거지. 적분할 수 있어? 는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 정규분포 볼게요. 이게 오늘 수업의 꽃입니다. 정규분포.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의 키, 몸무게, IQ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분포가 어떤 느낌이에요?
키나 몸무게나 아니면 뭐 IQ나 또 뭐가 있을까? 뭐 수학 점수나 뭐 이런 거. 뭐 수능 봤을 때 수능 점수들의 분포 상태. 근데 이거는 좀 다른가? 아무튼 약간 좀 호리병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가 꽤 두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두툼한 지역이 있어요. 약간 낙타 모양으로. 네. 아무튼 어떤 모양으로 나와요? 보통은? 아니 전혀 몰라? 아니 가운데가 두툼한 형태로 이렇게 약간 좀 종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조금만 더 정교하게 그려볼까요? 별로 차이가 없네요. 네,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렇지? 네, 이러한 모양을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규 분포 곡선,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죠? 이 종 모양의 곡선,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키, 몸무게, IQ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대체로 이런 분포 상태를 따라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아마존 밀림에 있는 어떤 나무들의 어떤 키 이런 것들 다 조사해 본다고 치죠. 모든 나무들의 키를 다 조사해 봤어. 저희 사하라 사막에 있는 선인장들의 키 다 조사해 봤어. 아니면 뭐 어떤 곤충들의 생존 나이? 왜 단어가 마땅하게 생각이 안 나지? 어떤 곤충 예를 파리의 그 생장 가능 나이 뭐 이런 것들도 해봤더니 그런 것들도 이제 걔네들이 언제 죽는지 그런 것들 딱 따져봤더니 이제 이런 종 모양으로도 나오겠죠. 이 자연과 관련된 뭔가 자연 현상, 사회 현상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 녹아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들 있잖아.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분포들은 대부분 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겠죠. 극단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좀 희박하고 이 뭔가 좀 이렇게 평균에 근접한 곳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두툼하게 많이 모여있는.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등학생, 남학생 한 2학년 정도쯤에 키가 한 어느 정도쯤 되냐? 한 175에서 7 정도쯤 되냐? 그 정도쯤의 친구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잖아?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150 정도쯤 되는 친구들도 한두 명 있고 그다음 188, 190 되는 친구들도 한두 명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아무런 인위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조금 취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관없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런 분포 상태를 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 분포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함수식을 만들어냈어요. 그 함수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밑에 보시면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노란색 형광펜까지 쳐져 있죠? 정말 중요한 식이라는 거겠지, 그치? 아닙니다. 별표 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식 몰라도 돼요. 야, 나도 모르니까 이거 보면서 쓰지. 내가 중요하다고 알았으면 내가 이거 보면서 쓰겠어? 나도 안 해오고 있어요. 몰라. 나 이거 내일 또 물어보는다. 까먹을걸? 이건 절대 중요한 식이 아닙니다. 정규분포 곡선을 식으로 만들어봤더니 이렇대. 이건 수학자들이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해본 거야. 이렇게 나왔대.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갖고 있으면 그럼 그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시그마랑 이 m은 당연히 표준편차와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 이러한 모양의 곡선이었다면 당연히 여기 정 가운데가 평균이었겠죠? 얘네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시각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뭐다 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이 m이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터져 있는 그 정도가 시그마가 되겠지, 그치? 그렇게 평균과 시그마를 그렇게 갖고 있는 아이의 함수식을, 즉 확률 밀도 함수식을 써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때 그 x는 따른다고 합니다. 무엇을? n normal distribution의 앞글자 n을 딴 거예요. 나 이건 기억합니다. 네, n 평균 콤마 분산을 쓸 건데 분산을 v라고 안 써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러한 종모양의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실제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때 그 x는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표현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포 상태를 알기 위해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해서 해결을 해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 IQ의 평균이 한 100이라고 하나요? 그러면은 뭐 어떤 특정 구간에서 IQ가 100과 11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존재하는지, 그럼 우리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구해내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인테그랄 100부터 110까지 루트 2 파이 뭐 시그마는 거기서 주어지겠죠? 뭐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뭐 평균 m이라고 했으니까 100의 제곱. 우리는 이제 요거를 적분을 하면 그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야 이거 100부터 110까지 적분하는 것 자체가 쉬울 것 같냐? 너네들 이거 한 번이나 적분해본 적 있어요? 2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면서 갸우뚱거리기도 하시죠? 요 2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상수라고 부르는 애들인데요. 미적분에서 나와요. 미적분. 아직 공부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그럼 이제 그 함수를 미분도 적분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적분을 합니까? 당연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이 식을 적분할 필요도 없고 이 식을 활용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억해서 잊으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뭐 정규분포 따르는 건 알겠고 확률밀도 함수로 이걸 갖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얘를 적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확률을 논하지? 라는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그 고민을 수학자들이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어떤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걸 들어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에겐 조금 뭔가 막연하다,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냥 일단은 그냥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계속 되풀이하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이 x라는 것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곡선과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확률을 대신해서 구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이 정규 분포 곡선이 아니라 보다 더 표준적인 정규 분포. 똑같이 생겼는데요?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어떤 정규 분포. 그래서 우리가 저 이름을 정규 분포의 대표, 정규 분포의 표준이다 라고 하여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이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하지 않고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확률값을 구할 겁니다. 그럼 저게 도대체가 무슨 이점이 있는데, 자 이거는 평균이 m이고 얘는 시그마잖아, 그치? 그래서 얘랑 어디 갔어? 얘랑 얘가 지점은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식 자체는 좀 간단해지긴 했어. fx는 루트 2 파이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생략 분의 1 2에 마이너스, 자 여기가 2 시그마 제곱이었으니까 그건 그냥 2분의가 되겠죠. x 마이너스 제로의 제곱이니까 그냥 x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이 식을 적분하는 걸로 우리는 상황을 바꿀 거예요. 근데 아이씨 젠장 내가 이것도 적분을 어떻게 적분 못한다니까? 맞아 이것도 적분하라고 안 시킬 거야. 그래서 그 수학자들이 저거를 각각의 구간들마다 적분한 그 모든 케이스들을 다 지들 수기로는 아니겠죠? 컴퓨터 돌려서 네, 컴퓨터 돌려서 적분을 다 완료를 했어. 그래서 우리 책 뒤편에다가 표를 하나 쫙 그려놨습니다. 자, 맨 뒤에 한번 펴보실까요? 보시면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것이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 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원래는 이걸 적분해서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표준화라는 과정을 이용해서 내가 이 안에서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빌려서 확률을 대신 구할 수도 있대. 이때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과 이때의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이 서로 똑같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함으로써 야 여기서 100부터 110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뭐부터 뭐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아. 이러이러한 수학적인 이유로 라는 그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얘로 대체해서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 적분하면 돼. 아니 그거 못한다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미 다 적분을 해줬어. 그럼 그게 어디 있는데? 우리 책 맨 뒷페이지.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난 여기에서 어떤 특정 구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근데 그것은 여기에서의 어떤 특정 구간의 넓이랑 똑같다. 근데 거기서의 어떤 특정 구간의 넓이는 책 뒤편의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하면 되냐면 얘 어떤 구간의 넓이가 얘 어떤 구간의 넓이랑 똑같을 것인지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표만 읽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직접 예시를 보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연스럽게 표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여러분들 요거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정교분포는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 이 정교분포에서 이게 평균이고 이게 시그마라고 했잖아요. 뭐 다들 아실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좀 얘기할게. 자, 평균이 만약에 점점 줄어들었어. 그럼 당연히 이 곡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이 이것보다 더 작아져. 곡선은 어떻게 돼요? 야, 이 가운데 줄이 이게 평균이라니까. 만약에 시그마 표준 편차는 안 달라지는데 평균만 작아졌어. 그럼 이 곡선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소신껏 얘기해봐. 틀려도 괜찮아. 높아져. 이 평균은 달라지는데 평균은 작아지는데 표준 편차는 안 달라졌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그렇죠. 왜냐면 평균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 가운데 줄, 이 축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자 그럼 시그마는요? 시그마의 역할이 뭐였지? 시그마는 산포도였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자 시그마가 커지면 더 퍼져 있는 거야. 시그마가 작아지면 더 모이는 거야. 그쵸? 더 안 퍼진 거잖아.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라산 모양이야. 시그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에베레스트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뭉툭하게 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왜냐면 넓이는 1로 고정되니까 옆으로 퍼질 거면 높이는 낮아지겠죠. 옆으로 퍼지면서 높이는 낮아져. 넓이가 1로 고정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시그마가 미친듯이 작아. 그러면은 그냥 안으로 홀쭉하게 모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막 볼록하게 생길 겁니다. 융털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게 이제 여기 그림 1, 2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니까 그건 여러분들 좀 이따 읽어보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단어를 좀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르다라는 이야기인데 고르다라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르다의 뉘앙스가 뭐예요? 애들이 뭔가 좀 이렇게 자, 내가 수학 점수의 분포를 한번 쭉 이야기해 볼게. 어떤 반의 수학 점수가 50, 51, 50, 52, 51, 50, 49, 48, 50, 41, 49, 51, 49, 51, 50, 50, 51, 50, 49. 자, 이 A라는 반이 있고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런 B라는 반이 있어요. 자, 어느 반이 더 아이들의 점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50, 50, 51, 51, 49, 49, 50, 49, 51 요게 아이들의 점수가 고른가요? 아니면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게 아이들의 점수가 고른가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고르다가 뭐예요? 뒤에 거 아니지? 뒤에 거라 생각하시죠? 뒤에 거라 생각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뒤에 거라 생각해서 틀려요. 자 봐봐. 내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점수가 고른 거라고 했어요. 점수를 한번 여기다 표현해볼까?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자, 첫 번째 그룹은요. 49, 50, 49, 51, 50, 50, 51, 50, 49 이게 첫 번째 반이었고요. 두 번째 반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이었어요. 야, 너네 입장에서 고르다가 이게 고르는 거예요? 아니, 좀 전체적으로 모든 점수가 다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점수가 분포가 이게 점수가 고르냐 안 고르냐잖아. 지금 너가 말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학생의 분포가 점수별로 고르게 나타나냐. 나는 분명히 점수가 고르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학생의 분포가 고른 걸 선택하고 있다고. 자료가 뭔지를 집중해줘야 돼. 점수의 분포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 점수. 너 이 점수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점수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잖아. 고르다는 건 평평하다는 거 아니에요? 평평하다? 이거는 완전히 확실하게 경사가 졌는데?
이거는 오히려 각각의 점수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 10점대, 20점대, 30점대, 40점대, 50점대, 60점대, 70점대, 80점대, 90점대, 100점대 하면은 한 명 이건 학생의 분포가 고른 거죠. 점수의 분포가 고른 게 아니지. 이게 점수의 분포가 고른 겁니다. 점수가 평평하잖아. 다들 별 차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료의 도수가 고르다 이거 아니에요. 자료가 고른 거예요. 진짜 많이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자료가 고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고른 겁니다. 이해됐지? 이거는 고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고르냐,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고르냐라고 하면 너네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그건데. 자, 시그마가 커지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죠? 시그마가 작으면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어요. 자, 이게 더 고른 겁니까? 이게 더 고른 겁니까? 자료의 값이 x의 값이 이게 더 고른 거예요? 이게 더 고른 거예요? 2번. 얘 또 위에 거라고 하냐고. 자, 이거는요 x가 봐봐. 얘 0이라고 100이라고 할게요. 0부터 100까지 0, 10, 20, 30 요 구간도 애들이 꽤 나오고요. 100, 90, 80 요 구간도 애들이 꽤 나온다고. 점수가 퍼져 있다니까? 점수가 퍼져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얘들아 여러분들 그 각각의 점수대별로 학생들의 수가 고른 거죠. 이 위에 있는 거는 각각의 점수대별로 학생들의 수가 고른 거예요. 점수들이 비슷하다가 점수가 고르다라는 거야. 이건 점수들이 비슷한 게 아니잖아. 얘가 점수들이 비슷한 거야. 얘가 50점 근처에 애들이 싹 다 모여있잖아. 얘네들이 점수들만 봤을 때 점수들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자료들의 값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을 때 그게 그 x가 고르다. 고른 분포를 띠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르게 퍼져 있다는 아니에요. 고르게 퍼져 있다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x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x를 가지는 어떤 각각의 대상들, 학생들, 걔네들의 분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이 본능적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반이 이제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딱 맞으면 아이고 얘네들 아주 그냥 점수대가 고르게 분포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점수들이 뭔가 고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 점수를 가진 학생들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을 기준으로 생각하냐 점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냐의 차이예요. 학생으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게 더 고른 상태인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 x는 학생이 아니라 점수였어요. 0점부터 100점까지. 그럼 0점부터 100점까지 이 점수가 고른 것? 그럼 이건 이게 아니죠. 요거죠. 이건 학생이 고른 것, 이건 점수가 고른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통 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x가 고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말을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두고 계십시오. 알겠죠?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럼 우리 다시 이 표준화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단계로 세 가지고 지금. 자, 다시 우리가 이거 뭐 한다고 했지? 내가 이거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넓이랑 똑같아. 근데 그것은 우리가 원래 이걸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해준다고? 이미 구해진 것을 따라 읽어주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만 집중해주면 돼? 바로 요 구간에서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아. 자, 넘어갈게요. 표준 정규 분포. 방금 우리가 말했었던 저 친구입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연속 확률 변수 한 종류이므로 x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면 저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를 이거를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또 m과 이 시그마의 값에 따라 막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편리하게 구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변형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정규분포 곡선 평균이 0과 1인 그 표준 정규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내가 지금 이 두 단락을 요약해드렸어요. 지금 잠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한 말이랑 이 말이랑 매칭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 타이밍에 물을
이거 보셨습니까? 네, 같이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다시 봅시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는 확률변수의 한 종류이므로 x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면 확률밀도함수 fx, 자, 요거요, 요것의 그래프, 즉 정규분포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 말 이해되시죠? 근데 앞에서 본 모양처럼 정규분포에서 확률밀도함수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식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겼죠? 그 다음 정규분포 모양은 m과 시그마의 값에 따라 달라져요. 이 m과 시그마의 값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확률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그것을 구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이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변형하는 것인데, 이 변형한다라는 표현보다 난 좀 더 좋은 표현이니 여기에서 어떤 특정 구간의 넓이랑 여기서 어떤 특정 구간의 넓이가 같으니까 그것이랑 이것이랑 똑같다는 걸 이용해 대신 구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표준 그 정규분포 곡선을 골라서 우리가 미리 계산해서 표로 나타냈다. 그게 바로 어떤 정규분포 곡선이야? 평균이 0이고 그다음 표준 편차가 1인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아이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거를 미리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작업을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같이 볼 건데 이 밑에는 다 필요 없어요. 이건 보면 머리 헷갈려 이거. 너무 어려워. 넘어갈 거야. 자, 맨 마지막 단. 이와 같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n 0,1과 같이 나타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걸 따르는 여기 지금 x를 썼으니까 우리가 이건 z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z는 따릅니다. 무엇을? n 왜 안 쓰고? n 무엇을? 0,1의 제곱을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x는 지금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 z 입장에서는 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이그젬플을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249페이지 이그젬플.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보고 싶냐면 x가 자 이런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고 합시다. 정규분포처럼 생겼냐? 자, 평균이 뭐예요? 16. 그 다음 표준 편차가 3. 민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꽤 넓게 그렸어요. 3이니까 좀 펑퍼짐하게 생겼겠죠? 생각보다 좀 높게 그리긴 했지만.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 x는 무엇을 따릅니까? n 16,3의 제곱을 따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싶은 거야? p x가 22 이상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 자, 우리는 이거를 무엇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싶다고 했죠?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평균이 뭐였어? 0이었지.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결국에는 p 블라블라블라가 블라블라블라보다 더 어떤 확률을 구하는 것으로 바꿔줄 건데 이 블라블라블라가 바로 이 친구를 따르도록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그 녀석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여기서 체크를 해주고 표로 읽어준 다음에 그들은 그것과 똑같으니 얘가 3분의 1이라면 얘 역시도 3분의 1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도대체 바로 이 친구가 누굴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식을 변형을 시켜줘야 뭐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만들어주되 걔가 얘를 따르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냐? 얘는 특징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의 제곱.
자, 얘는 평균이 16이고 표준 편차가 3의 제곱이고요. 이 x는 분명히 평균이 16이고 표준 편차가 3이지만 내가 이 x에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준다면 그럼 얘 평균이 0이고 얘 표준 편차가 1이 되게끔 세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x가 16일 때 뭐 이 ax 플러스 b는 16 곱하기 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vx가 시그마라고 쓸까요? 시그마 x가 3일 때 내가 시그마 ax 더하기 b를 하면 그럼 그것은 1이 되게 그럼 이제 절대값 a 곱하기 이제 3이라고 쓸 수 있는데 뭐 그게 또 1이 되게끔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적절한 조치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0이 되었으면 좋겠다. 얘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1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나는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해됐지? 그럼 당연히 a가 얼마면 되겠어요? 만약 음수 말고 좀 양수로 합시다. 어차피 같은 조치를 취할 거. a는 뭐가 되면 돼? 3분의 1이 되면 돼. 그럼 여기서 b는 뭐가 되면 될까?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면 돼. 오케이, 끝났어 그러면. 아, 여기서 내가 x에다가 뭐를 해주고 3분의 1을 곱해주고 3분의 16을 떼주기만 한다면 그럼 이 아이가 3분의 x 빼기 3분의 16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3분의 x 빼기 3분의 16이라는 것은 저 아이를 따르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들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얘가 16인데 그럼 ax 더하기 b는 당연히 이 16의 a배에다가 b를 더한 것을 평균으로 가질 거야. 그게 0이길 희망합니다. 그 다음 이 시그마는 3인데 내가 ax 더하기 b의 시그마를 구해보면 절대값 a 곱하기 3인데 얘가 1이 되기를 희망해요. 그럼 a는 당연히 3분의 1이고 그 다음 b는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며 그럼 결국에는 x는 정규분포를 따르지만 3분의 x 빼기 3분의 16은 저걸 따를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어차피 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똑같은 집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3분의 1을 해줍니다. 양변에다가. 결국 얘랑 확률이 똑같겠죠? 나는 이 확률을 얘기하나 이 확률을 얘기하나 결국엔 같은 거잖아, 그치? 내가 또 뭐 한다고 했어요? 3분의 16을 뺀다고 했죠? (22에서 16) 빼니까 얼마냐? 6인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얘를 조금만 더 보기 좋게 표현을 해보자. 빨간 펜. 요 16과 이 3이 어디서 튀어나온 문제일까? 이라는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분을 해서. 그쵸? 근데 사실 이걸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x에서 16을 빼고 3으로 나누면 어차피 얘가 평균이 16이었으니까 16을 빼고 평균은 0이 될 것이고 3으로 나누면 0이 그대로 0이 될 테니까 오케이, 평균 맞고 16으로 뺐을 때는 표준편차 안 달라지고 3으로 나눌 때는 3분의 1이 되니까 오케이, 표준편차가 1이 되는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다. 굳이 내가 뭘 이렇게 3분의 1 하고 3분의 16 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는 것으로 해주면 조금 더 편리하겠구나. 평균을 빼고 그래서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나눠주고 표준편차를 1로 만들어주고 오케이? 자, 평균을 빼고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표준편차를 나눠주고 표준편차를 1로 만들어주고 이 연달아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 식이 만들어지겠구나. 자, 근데 봐봐요. 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직 뭐만 했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이 괄호 안에 있는 식만 변형시키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얘네들이 확률이 달라졌겠어? 당연히 안 달라졌겠지. 자, 그러는 순간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친구 3분의 x 빼기 16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따르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얘를 따르는 i가 되어버렸죠. 그럼 결국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변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라는 문제로 바뀐 거야. 이 정규 분포 곡선에서 22보다 더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 문제는 여기에서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곳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x는 n 16,3의 제곱을 따르지만 내가 이 x에다가 평균 16을 빼주고 이 x에다가 표준 편차 3을 나눠주게 된다면은 즉 x 빼기 16 그 3으로 나눠서 3분의 x 빼기 16을 만든다면 그럼 그건 정규분포가 아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i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22 이상의 확률은 여기서 2 이상의 확률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자, 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 뒤에 표를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잠깐 한번 책 좀 펴보실래요? 네. 자,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0부터 Z0까지 하면서 노란색 부분 넓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가 지금 우리에게 늘 구해주고 있는 게 이 0부터 이 Z0까지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Z0가 뭐 2.0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0.4772죠? 0.477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Z0가 2.00일 때 0부터 2.00까지 이 사이에 있는 넓이가 그게 0.4772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여기는 0.477이라고 나온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궁금하지, 그치? 근데 생각해봐. 야, 이 전체 넓이가 뭐라고 했지? 1이라고 했지. 그럼 당연히 이 반띵의 넓이는 얼마겠어? 0.5겠지. 그럼 0.5에서 0.4772를 빼면 바로 이 친구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0.0228 0.0228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확률이 될 것이다. 이거 컴퓨터가 해줬다 하지 않았어요? 어? 컴퓨터가 계산해줬다 하지 않았어요? 이 표는 컴퓨터가 만들어줬겠지. 그럼 그냥 저거까지 구해서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자, 야, 이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것도 컴퓨터가. 자,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나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해볼게. 요것만 달라져요. 요것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만. 자, 이것만 쓱 바꿀게. 얘는 다 달라지겠죠? 이번엔 우리가 아까랑 똑같은 순서가 아니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게 사실 더 보편적인 방법이니까. 자, 우리한테 지금 뭘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P 19 이상 x가 22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자, 우리는 뭘 하겠다고? 일단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x에다가 16을 빼고 싶어요. 그래서 세 변에다가 모두 다 16을 빼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일단 P 3보다 크거나 같고 x 빼기 16이었죠. x 빼기 16, 그 다음에 요거는 22.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얘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표준 정규 분포 안 따라. 자, 그 다음에 이 세 변에다가 동시에 뭘 해줄 거야?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P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x-16 얘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맞습니까? 맞아요? 3으로 다 나눠줬잖아.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줬으니까 당연히 평균은 0이 됐을 것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아이가 됐다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초록색 펜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한 요 정도쯤 있겠죠? 분명히 이 부분의 확률을 물어보는 걸 거야. 그럼 너희들이 뭐만 해주면 되겠어? 0부터 2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2예요.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13입니다. 그래서 이제 0.472에서 0.3413을 빼주게 되면 그럼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저 확률이 나오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된다? 여기서 끙끙 앓고 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에서 내가 이 x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서 이 적절한 조치가 뭐야? 여기서 말하는 표준화가 뭐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기야.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게 되면 그럼 그 조치가 취해진 표준 편차분의 x 빼기 평균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확률을 표를 읽어주면서 구할 수 있으니 이 확률을 알게 된 거고 그럼 이 확률을 알게 된 거고 그럼 이 확률을 알게 된 거지. 세 개가 다 똑같은 거니까.
즉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바로 그 확률이야? 그럼 얘가 바로 그 확률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더 예시가 없네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표준화를 하는 작업을 한번 잘 바라봐 보세요. 내가 결국에 이 세 개의 변에다가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잖아. 그치? 이 세 개의 변에 모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요. 자, 그러면 평균을 빼니까 우린 이 사이에 간격만 남을 것이고,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그게 표준 편차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만 여기에 적혀 있게 될 거야. 예를 들어 아까 22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과 이 값 사이의 차이가 얼마였어요? 6이었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2가 나왔던 거잖아. 우리가 결국 여기랑 여기에 쓰게 될 숫자들은요, 얘네가 몇 배의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22였으니까 16과 22는 6만큼 차이 나는데 그건 3의 2배네 해서 2라고 쓴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2가 아니라 25였다면 그럼 당연히 저기에 뭐가 써져 있었겠습니까? 여기가 22가 아니라 25였다면 뭐가 써져 있었겠어요? 이걸 왜 계산하고 있어? 자, 봐봐. 지금 16과 22의 차이가 얼마야? 6이지. 그 6을 표준 편차로 나눠서 쓴 게 2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중해줘야 될 것은 얘네 두 수의 차이가 표준 편차의 몇 배인지만 집중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가 만약에 19야. 그럼 표준 편차의 몇 배야? 한 배니까 1이라고 써졌을 거야. 만약 이쪽으로 갖다 치자. 10이 써졌어. 10. 뭐 10부터 16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대. 10이 써졌으면 10과 16 사이의 차이가 얼마야? 6이지. 표준 편차의 몇 배야? 2지.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나왔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평균으로부터 몇 배의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라는 것에만 집중해주면 돼. 이해됐어요? 자, 뒤로 넘어가 보자. 개념 개념 체크?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뭐 재밌는 문제지? 자, 저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예제 2번. 자, 재물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400명에 나 지금 이거 두 개 다 남길게. 1학년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 평균이 60이래요. 자, 여기가 60이. 그 다음 표준 편차가 뭐? 5래. 근데 이제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몸무게가 72.5 이상인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만 신경 쓰면 된다고? 이 72.5가 60과 떨어진 그 차이가 표준 편차의 몇 배인지만 보면 된다고. 자,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어? 12.5만큼 떨어져 있지? 그게 표준 편차의 몇 배야? 몇 배야? 2.5배. 이제 대답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본다. 자, 만약에 여기에 55가 있었어. 표준 편차의 몇 배야? 네, 여기에 만약에 57.5가 써져 있었어. 표준 편차의 몇 배야? 여기에 만약에 67.5가 써져 있었어. 표준 편차의 몇 배야? (1.5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같이 이야기했었던 이 말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바이블에 없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안 푼다고. 맨날 이거를 갖다가 야 이거 다 60으로 빼고 그 다음에 5로 나누자. 그럼 얘는 이제 2.5가 되겠지. 해서 막 연달아서 써서 푼다고.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늘 너희들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 그 과정이 결국 뭘 하는 건지를 정확히 캐치하면 시간의 상당 부분 세이브할 수 있다고. 이거 내가 알아낸 거예요. 사실 이거 나 혼자 공부하면서 내가 알아낸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는 내 이제 그다음부터 이거 쓰지도 않았어 이거. 왜? 아니 72.5가 있어? 아니 그러면 2.5 오케이 2.5 0.4938 그럼 0점에서 0.4938 빼면 되겠네? 그치가 뭐 쓸 게 뭐 있어 여기에서 피 자식으로 뭐하러 써요? 표준화를 우리가 왜 하고 있어? 그냥 우린 여기서 뭐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얘가 얘한테 얼마만큼 몇 배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거든.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52.5고 저기가 이제 70이야 70. 자 그럼 이게 몇 배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점. 맞아요. 이거 마이너스 1.5예요. 얘는요? 2죠. 그럼 여기서 딱 두 개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0.4332, 여기까지가 0.4772. 그거 두 개 더 해야지. 끝. 굳이 표준하고 자시고 그런 것들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쵸? 다시 이거 이해 안 가요? 자,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 0.433이라고 했잖아. 그럼 반대로도 마찬가지 아니야?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의 확률도 0.433이겠죠.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이라며. 그러니까 여기 0.433이 여기는 0.477이 그거 두 개 더하면은 그게 확률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표준화 이런 딱딱한 틀에 박힌 사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표준화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냐 그걸 보고 싶다. 그걸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야. 표준화라는 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엔 정교분포 곡선에서 그 아이가 그 아이에 비해서 몇 배의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몇에 우리는 집중해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오직 그것만 신경 쓴다면 다른 거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숫자 바꾸기 한번 보자. 이 숫자만 계속 바꿀 거예요. 자, 300. 아니, 이건 명수구나. 자, 평균이 84점이에요. 84. 자, 표준 편차가 4래요. 4. 자, 그럼 78점 이상 88점 이하래. 자, 78이랑 88이래요. 그럼 뭐랑 뭐로 바꿀 거예요? 자, 78은 84로부터 몇 배의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2분의 3. 네, 마이너스 1.5. 요거는요? 1. 그래. 요것만 캐치하면 끝나는 거. 굳이 피고 나발이고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고. 효율을 높이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딴 놈들이랑 똑같이 풀지 마.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특별하게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90점 이상인 거. 여기가 90이래. 90점 이상인 거. 어쨌든 84로부터 90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1점. 그래, 1.5만 떨어져 있다 이거야. 우린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0.5에서 1.5에 대한 0.433이 그것만 빼주시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거를 주구장창 연습을 할 거야. 이따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상확률 분포에서의 꽃이 뭐였습니까? 이상확률 분포에서의 꽃. 이항분포. 그 연속확률 분포에서의 꽃은 정교분포. 이 꽃과 꽃이 만나면 꽃다발이 되죠. 이게 화려한 피날레입니다. 이항분포와 정교분포 사이의 관계. 얘가 굳이 수능에서 이항분포랑 정교분포를 물어보고 싶은데 문항수를 좀 아끼고 싶다. 그럼 100% 이 문제 내겠죠. 확률과 통계에서는 총 8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한 문제를 세이브하게 되면 원래는 이항분포에서 하나, 그 다음에 정교분포에서 하나 이렇게 낼 것을 이항분포와 정교분포 사이의 관계로서 문제를 한 문제를 딱 출제한다면 한 문제를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럼 너네들한테 이제 확률이나 경우에서에서 한번 뒤통수 세게 후려버리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각광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개념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디 갔어?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되죠? 자, 이건 내가 딱 한마디만 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딱 한마디만 하고. 내가 딱 한마디로 끝낼게. 딱 한마디로 끝낼 거야. 어떤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그건 독립시행을 계속 n번 하잖아요. 그쵸? 그 독립시행을 하는 그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그 이항분포를 따르던 그 x는 정규분포도 따릅니다. 끝.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겠죠. 선생님 충분히 크다가 너무 막연한데요? 너무 막연하지? 그래서 문제로 낼 때는 정말 충분히 크게 줍니다. 그럼 어느 정도만 넘어서면 되는데요? 그냥 전부라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마지노선이 있어요. 한 30에서 50 정도쯤? 한 n이 한 30에서 50 정도쯤 보다 더 크면 충분히 크다고 합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n이 10일 때는 뭐 그래도 그나마 정규분포의 모양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20일 때는 그거보다 좀 더 보이죠? 30일 때부터는 좀 확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몰라? 252페이지 252 30일 때 파란색 선이죠? 꽤 보이기 시작해요. 40일 때는 뭐 사실상 정규분포 아니야? 50일 때는 야 이거 뭐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그쵸? 근데 만약에 300번 500번 1000번 야 그러면은 난리 나지. 그냥 무조건 그냥 걔는 정규분포야.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x가 시행횟수 n이 충분히 크다면 몇십 번 이상이 된다면 그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러면 이항분포 따르는 b n, p죠? x가 이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얘는 무엇도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때 평균은 뭐야? np 분산은 npq. 어떤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그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그 x는 이것도 따릅니다. 자, 그에 대한 예시가 저 뒤에 있어요. 이 한 문제만 같이 풀어줄게. 내가 한 문제를 풀어줄수록 여러분들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아, 지우기 싫었는데 이거 잘 써먹고 있었는데. 자, 요 한 문제만 마지막으로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요 준비되어 있는 것들로 쭉 문제를 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어느 대학의 땡땡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1차 등록 비율은 75%였다. 그 합격자들 중에서 임의로 192명을 뽑았대요. 자, 어떤 놈이 등록을 할 확률이 4분의 3이야. 등록을 안 할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근데 내가 그 놈들 중에서 192번을 뽑았대. 자, 한 번 뽑는 그 시행에서 여기에서 등록 여부를 조사했을 때 등록할 확률, 등록하는 게 사건 A인 거지. A가 발생하는 확률은 언제나 4분의 3으로 고정돼. 야, 앞에 놈이 등록한다고 했다가 뒤에 놈이 아, 나 저 새끼 등록했으니까 나는 등록 안 하고 싶은데 이러진 않잖아. 다 독립시행이라고. 이거는 192번 독립시행을 했을 때 사건 A가 등록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은 P로 일정하니까 첫 번째 조건이 일단 만족시켰어요. 그쵸? 독립시행 192번. 자, 근데 그때 뭘 하는 거였지? 132명 등록해서 확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등록하는 그 학생의 명수가 곧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인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삼았으니까 당연히 그 X는 학생 수는 등록하겠다고 말한 그 횟수는 그게 학생 수랑 똑같은 거야. 등록하는 학생 수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 학생 수는 확률 변수 X로 잡혔을 때 그 X는 당연히 이항분포를 따를 겁니다. 맞죠? B 몇 컴마? 몇 번 시행했어? 192 컴마? 4분의 오케이, 4분의 4. 근데 이건 지금 횟수가 충분히 크죠? 그럼 이 녀석은 무엇도 따른다고? n? 얘네 두 개를 곱한 거 뭐야? 190에다 4분의 3 곱한 거 얼마냐? 48. 어? 48. 48? 그렇게 나오진 않잖아. 48 곱하기 3 해야죠. 144? 144 컴마 뭐가 되겠어? 여기다 이제 또 내가 4분의 1을 곱한 게 그게 분산이잖아. 36. 36? 그럼 이제 6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도 쓸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것도 같이 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따른다는 게 보장됐다면 이것도 같이 패키지로 그냥 뭐 덤으로 그냥 갖고 가셔라. 이해됐어? 자,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P 132명 이상 등록했을 확률 X가
132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잖아. 그럼 끝났어. 당연히 이거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너네도 이거 가지고 구할 거야 이거? 그럼 다 하나하나 할래? 192C 132 곱하기 4분의 3의 132제곱 곱하기 할 거야 그거? 할 거면 해. 난 안 할게. 자, 이 친구는 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오케이. 이 친구가 144고 갑자기 표준 편차는 이제 6이고. 우리가 저 뒤에서 지랄 맞은 것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표본 평균, 표준 편차, 그럼 표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입이 꼬였어. 표본. 네. 자, 얘가 지금 이 정규분포를 따라요. 132가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144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10이잖아. 12. 12는 마이너스. 두 개만큼 떨어지죠. 두 개만큼. 뭐 읽어줘야 돼? 0.4772. 근데 그것 이상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 그냥 빗등 정도쯤 여러분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자, 0.4772에다 0.5를 더하는 거지, 그렇지? 0.9772. 끝. 어때? 쉽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라고 하긴 했지만 되게 뭔가 좀 대단하게 막 어려운 게 막 복잡한 게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야. 그냥 우리한테 덤을 하나 준 거야. 야, 이항분포 따라? 그럼 정규분포 갖고 가. 그냥 그 덤을 하나 준 거야. 그냥 이걸 따르면 이것도 따른다는 걸 우리에게 그냥 확인시켜 준 거야. 그게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뭐가 있었어요? 이딴 확률을 원래 우리는 못 구했어요. 원래 이항분포를 따르는 애들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데만 특화되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정규분포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확률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생겨버린 거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래는 평균과 분산만 의미 없이 논하고 있었는데 뭐 의미 없진 않았겠지만 그것의 확률까지도 쉽게 논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오늘 할 내용이었습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